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오늘은 책 한 권을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인데요. 책을 읽고 나니 투자의 마음가짐이나 자세에 관해 느끼는 바가 많이 있어 구독자 여러분께도 좋은 내용을 공유드리고 싶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모든 챕터들을 3회에 걸쳐서 살펴보고 완료가 된다면 하나의 영상으로 다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여러분을 위한 돈의 심리학.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가시죠.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은 21년도에 국내에 출간된 책으로 홍진채 대표님께서 읽는 순간 올해의 책으로 선정한 것으로 더 유명해졌죠. 대표님이 수십 권의 책을 읽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대표님의 투자 철학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다라고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주식 투자의 어려움이나 우연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 책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홍진채 대표님이 진행하신 월가 아재 채널의 존 보글편과 이 책의 내용은 정말 잘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책도 읽어보시고 존 보글편도 정주행하시기를 추천드려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책 내용을 살펴볼게요. 먼저 저자인 모건 하우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모건 하우젤은 전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이자 현재 모틀리풀이라는 투자 서비스 기업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콜랩이라는 펀드의 파트너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콜랩 블로그를 운영하며 독자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건 하우젤이 쓴 여러 가지 글들을 볼 수 있고요. 포트폴리오라고 현재 본인의 포트폴리오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건 하우젤의 평가 중에 유명한 내용은 소설가의 기술을 가진 금융작가라는 평가와 어려운 이야기를 동화처럼 들려주는 투자 멘토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어렵지만 중요한 투자 인사이트를 정말 재밌게 풀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일독을 추천을 드리고요. 수상 경력으로는 비즈니스 서적 작가에게 수여하는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매년 뛰어난 편집 기사를 쓴 작가에게 수여되는 뉴욕타임스의 시드니상을 2회 수상한 바 있습니다. 투자계에 이름난 글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인트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사례 소개가 많습니다. 투자 세계에서 얼마나 다양한 사례들이 있겠습니까? 모건 하우젤은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만한 사례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각 챕터를 시작합니다. 이 책을 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편에는 25년간 경비원으로 17년간 주유소 직원으로 일한 도널드 제임스 리드 씨가 있습니다. 그는 소박한 수입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 현명하게 투자하여 거액을 모았습니다. 92세의 나이에 그는 투자에 대한 단순한 실천과 검소한 생활로 800만 달러가 넘는 재산을 남겼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버드 MBA를 취득하고 성공적인 경력을 쌓은 리처드 퍼스콘 씨는 주체할 수 없는 부로 40대 자선사업가로 변신하는가 하면 월 유지비 1억 수준의 500평 규모의 대저택을 구입했습니다. 큰 부채와 비유동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던 퍼스콘 씨는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두 사례는 돈을 버는 데 대단한 금융지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괜찮은 투자처에 긴 시간 투자한다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퍼스콘 씨의 사례를 통해 무분별한 소비 생활은 아무리 많은 돈을 벌더라도 결국엔 사라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차이가 금융공학이라 불리는 학문의 영역에 기인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본적인 투자 원칙 준수나 검소한 소비 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시사점을 줍니다. 모건 하우젤은 이러한 금융의 핵심 속성을 돈의 심리학이라 지칭합니다. 금융에 있어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결국 그 역사는 사람이 반복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약 20개의 챕터로 구성되고 있고 마지막에 2개의 스페셜 챕터가 존재합니다. 이 중에 나이 아이들을 위한 금융조언에 이 책의 모든 내용이 축약되어 있습니다. 바쁘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 부분을 먼저 발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의 가치와 그 보상을 믿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모든 성공이 노력의 결실이 아니고 모든 가난이 게으름의 결과도 아님을 깨닫기 바란다. 살다 보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부와 가난이 결정되는 것 같지만 많은 부분이 우연에 의해서 좌우된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우연의 힘과 겸손이 되겠습니다. 돈이 주는 혜택은 값비싼 사치품이 아니라 너의 시간을 너의 의지대로 쓰는 것이다. 넉넉한 저축을 해나간다면 너는 더 빨리 이 혜택을 누릴 것이다. 우리는 너를 지원하겠지만 1달러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원하는 걸 모두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필요와 욕망의 차이를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고 저축을 하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것이다. 비참해지지 않으면서도 검소하게 살 수 있는 기술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능력이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저축과 절약, 그리고 생활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돈 관리는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오랫동안 꾸준히 망치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엄청난 실수만 피한다면. 너무 큰 위험을 감수하지 말라는 말이 되겠죠. 가치 있는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고 대부분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장기적인 시장 수익률의 대가는 불확실성과 변동성, 그리고 인내심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언은 너나 대부분의 사람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돈이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키워드는 쉬운 투자, 변동성은 비용, 그리고 돈이 전부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책 내용이 어렴풋이 그려지시나요? 그럼 이제 챕터 1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투자자나 본인의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그 확신이 본인의 경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본인이 믿고 있는 것이 틀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투자가 이분법적인 선택은 아니지만 과거의 경험은 현재를 바라볼 때 바이어스를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일례로 1950년대생과 1970년대생의 주식시장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험은 이 그래프의 간격만큼 너무나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시장을, 즉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금융 의사결정은 그 순간 판단을 내린 사람에게는 타당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관적인 판단과 그로 인한 실수는 금융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새로운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걔도 1만 년 전에 가축이 되었지만 여전히 야성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고작 50년의 세월 만에 현대 금융 시스템을 정복하려는 시도는 무모하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챕터 2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uck and Risk.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어디부터가 리스크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을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요. 여기 나오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좋은 경우도 나쁜 경우도 없다. 행운과 리스크는 한 뿌리에서 나온 것들이다라는 말처럼 저자는 이러한 운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합니다. 이 장 역시 사례로 시작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가 미국 주식시장 시총 2위의 IT 기업을 설립할 수 있었던 배경은 단연 어린 시절 남들보다 컴퓨터를 빨리 접하게 되면서 그 창의력을 폭발시켰던 데 있습니다. 빌 게이츠 세대에서 중등 과정 중 컴퓨터가 보급된 중학교에 다닐 확률은 무려 100만 분의 1이었습니다. 선택된 학생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빌 게이츠 역시 레이크사이드 중학교가 없었더라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은 이 세상에 없었을 거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빌 게이츠보다 컴퓨터에 뛰어났던 친구인 켄트 에번스는 고등학교 때 등반 사고로 사망하고 맙니다. 이 확률 역시 100만 분의 1이었습니다. 저자는 강조합니다. 인생의 모든 결과가 개인의 노력 외에 여러 가지 힘에 좌우되었음을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경제적 성공을 판단할 때 모든 것이 개인의 능력과 게으름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 행운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좋은 결과에 감사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Never Enough.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간의 욕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장 역시 두 명의 투자 사례로 시작합니다. 리차드 굽타는 인도 콜카타 출생으로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맥킨지와 P&G에서 중책을 맡으며 글로벌 금융계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 이득으로 인해 감옥에 가는 비운을 맞이했습니다. 한편 버니 매도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그는 투자 상담사로서 억만장자가 되었지만 150년형을 선고받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폰지 사기는 많은 투자자들의 재산을 쓸어가며 금융 역사상 가장 큰 사기 중의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미 충분한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었던 두 사람. 3장에서는 누구에게나 스스로를 멈추게 하는 멈춤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끊임없는 성공을 추구하지만 위 사례처럼 인간의 욕심을 경계할 수 있는 고정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한한 욕망은 결코 만족을 이루지 못하며 이는 여러모로 우리의 삶을 위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러움을 만들어내는 자본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성과에 대해서 충족감과 감사함을 가지라고 충고합니다. 4장, 시간이 너희를 부유케 하리니. 이 챕터는 제목만 보더라도 복리의 힘이 대단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리의 힘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버핏 옹의 생애주기 자산 변동 그래프입니다. 저도 저렇게 되길 꿈꾸고 있습니다만 제 나이 때 이미 400억 정도를 모으셨네요. 사실 저 금액보다는 버핏이 투자의 재주가 있었다면 약 80년에 걸친 긴 투자 기간이 버핏을 부자로 만들어준 또 하나의 비밀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천이 잘 안 될 뿐이죠. 실천이 안 된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겠죠. 문제는 우리가 복리의 매력이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위험을 직면하게 된다고 모건 하우절은 말합니다. 사실 부자가 되기 위한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적당한 수익률과 복리를 결합시키는 겁니다. 최고의 수익률을 지속한다는 것은 대단한 투자 구루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5장, 부자가 될 것인가, 부자로 남을 것인가. 금전적 성공의 요체가 생존이라고 말할 만큼 저자는 투자 시장에서 아웃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식시장에서 통용되는 말과 일치하면서도 저자는 덧붙여 말하기를 아무리 큰 이익이라도 전멸을 감수할 만한 리스크를 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멸할 확률이 10%든 5%든 절대로 감수하면 안 될 리스크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는 전멸을 감수해서 시장에서 아웃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시장에 남아있다면 기회가 언젠가는 찾아올 것이고 시장에 남아있기 위해서는 전멸할 가능성이 있는 투자를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돈을 버는 것과 지키는 것은 정반대의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자산을 늘려가며 시장에 남아있는 일이 리스크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사고의 경향성, 적극성과 신중한 태도 사이에서 반대적인 덕목이 필요한 일임을 밝히며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든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이 장의 핵심 포인트는 생존은 주식시장에서 성공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부자가 되기 위한 복리의 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한 주식 투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비투와 외골수적인 투자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만, 본인을 너무나 믿는 나머지 본인의 모든 것을 거는 오를 범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챕터 6,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 장은 조지 소로스의 격언으로 핵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맞았을 때 얼마를 벌었고 틀렸을 때 얼마를 잃었는가이다. 롱테일이라는 개념은 파레토의 8대2 법칙에 반하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히 투자에서는 결과 분포도에서 떨어져 있는 끝단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이고 이는 얼마 안 되는 소수의 사건들이 투자 결과의 대부분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저자는 벤처 투자 사례 2만 1000건을 분석한 자료를 인용하면서 벤처 캐피탈의 대부분의 수익은 롱테일, 즉 5%도 안 되는 투자처에서 20에서 50배 수준의 수익이 나면서 대부분의 수익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에 있어서 롱테일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수익률 그 이상으로 개인의 투자 판단 역시 롱테일의 효과가 발휘된다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미쳐갈 때 롱테일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서 평범한 것을 할 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례를 들면서 2008년 말과 2009년 초에 어떻게 투자했느냐가 지난 8년 동안의 모든 투자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공포를 이겨내고 롱테일에 서서 투자를 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6장의 중요한 구절들을 살펴보면 롱테일의 수학적 원리를 이해한다 해도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다. 절반을 틀려도 여전히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은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 않는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많이 실패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이 사실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투자는 파일럿이 운항에 개입하는 순간과 유사하다. 지루한 시간이 끝도 없이 계속되다가 간간히 끼어드는 공포의 순간이 바로 일을 할 시간이라는 것이다. 투자도 당신이 성공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것은 간간히 끼어드는 공포의 순간에 당신이 보이는 반응이다. 금융과 투자에서 꼬리의 효과를 이해한다면 실패가 정상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투자 전문가라는 벤처 투자자 역시 대부분이 틀리고 소수의 종목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부분들을 개인 투자자도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챕터 7 돈이 있다는 것의 의미. 이 장이 주는 메시지는 간단 명료합니다. 돈이 주는 행복은 비싼 명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주는 행복은 내 인생의 온전한 통제권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만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네요. 오늘은 돈의 심리학 7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종목 공부 중간중간에 돈의 심리학 다음 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